입술대회 행사 사회를 맡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이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는요, 사실 교통정책 경제학회가 20주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20주년 행사에 맞춰서 인천에서 이렇게 우리 이명태 회장님께서 정말 공을 들이셔가지고 스태프들과 함께 중요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주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와 스마트 교통 물류 정책 방향이라는 아주 멋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모였습니다. 다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2시부터 행사가 시작돼서 저희 일부 행사는 한 30분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 귀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을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하원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7대 회장님이셨던 박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8대 회장님이셨던 박영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외에 오늘 축사를 맡아주신 정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또 황기영 교수님, 이창 교수님, 이런 분들도 원래는 일부 행사 때부터 같이 조인하시려고 하셨었는데요. 사정상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원래 조동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오시기로 하셨었는데요. 못 오시고 대신 김정동 과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부회장님 안 오셨죠? 네. 바로 이어서 개회사와 축사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는 우리 오늘 행사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던 이명태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학회 창립 20주년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모처럼 이렇게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20년 전 2001년 12월 4일 압구정동에 있는 설관회에서 초대 이번송 회장님과 33인의 임원으로 출발한 우리 학회가 어느덧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2대 회장인 고 전일수 인천대 교수님, 3대 회장이신 손이영 시립대 교수님, 4대 회장이신 이영혁 항공대 교수님, 5대 회장이신 김성수 서울대 교수님, 6대 회장이신 하홍구 이날대 교수님, 7대 회장이신 박현 시립대 교수님, 8대 회장이신 박영화 이날대 교수님, 이렇게 해서 제가 3년간에 지금 9대 10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회장을 맡고 있는 동안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창훈 원장님, 한기현 원장님을 우리 학회의 고문님으로 모셨고 조금 있으면 다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고문님들, 또 그리고 우리 학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 또 그리고 특히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또 소속의 회원님들, 인천시 관계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3년 동안의 학회장을 맡고 있는 기간 동안 매년 이맘때쯤이면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송도 컨벤션 호텔에서 했고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가 아주 심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제 개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우리가 너무 2년 동안 좀 답답해서 대면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올해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또 마음을 졸이는 긴급 멈춤이 또 혹시 11월 하순에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추계학술대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세션을 끝내고 나면 오후에 6시부터는 창립 20주년 이제 기념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하고 우리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가 업무 협약식을 갖게 된 것도 하나의 큰 이제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세션이 끝나고 오후에 기념식 때도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학회와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함께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저는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학회와 물류연구회가 좀 발전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 정진혁 대학교통학회 부회장님께서 이어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학교통학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정진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학회를 만들어주신 이명태 회장님 그리고 박영화 회장님께 축하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창립 20주년입니다. 항상 10주년, 20주년, 30주년은 새로운 의미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교통학회도 내년에 40주년을 맞게 되고요.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과도 30주년을 맞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기자님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게 만나게 돼서 방학분들도 너무 많고 즐거운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확진자도 늘고 해서 좀 어려움도 있어서 조심스러움도 좀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캐치프레이즈는 디지털 전환 시대 스마트 교통 물류 정책 방향입니다. 매우 시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는 예기치 않았던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우리 사회, 경제, 문화, 교육에 미치는 영향들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 학교에서 졸업작품전을 했는데요. 2년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과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아쉬움도 있고 그 다음에 걱정도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도시교통 분야가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은 적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의 여건 또한 사회적, 기술적,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후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등 주택 문제를 포함해서 도시 문제를 대응하는데 교통체계, 교통전문가들이 많은 역할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넓고 깊은 토론이 필요하며 이번 학회가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학술대회 내용을 보니까 교통 세션과 물류 세션으로 나누어져서 알차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발전자와 토론자, 참석자들의 깊고 그다음에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면서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박용화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회장님께서 또 축사를 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은 이 호텔에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항공을 전공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누구보다도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곳에 좋은 호텔이 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오기 되게 불편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교통만 분류를 하는데 이제 액세스가 좀 불편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또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하고 합동으로 우리 교통정책경제학회가 함께 이렇게 또 주기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직전에 이제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회장이었었고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회장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못했던 뭐 많은 연구 발표나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실 오프라인으로 이걸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운영진들께 그동안 고생한 운영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연락을 취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는 사실은 저희들 기억에는 2002년 월드컵 때 홍명보 선수가 이게 스페인전에서 골을 넣을 때 회의가 중간에 이렇게 중단되면서 그렇게 만들어졌던 의미 있는 학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저희가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인천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공항과 항만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야말로 물류가 대표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에 지원을 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인천광역시가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특수한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고 전일수 교수님이 초대 회장을 하시면서 주로 인천에 있는 그 연구자들이 저희들 연구 발표도 하고 인천시의 물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를 통해서 인천시 물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해서 2005년 10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정경학회하고 물류연구회가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에 창립을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두 세션으로 또 나눠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하고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업무 협력을 통해서 향후에도 이와 같이 발전적인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물류와 교통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귀중한 그러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는 오늘이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도 세미나를 하는 것이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조성표 국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사장님이 불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김장범 과장님께서 축사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시 물류과장 김정권입니다. 인천시의 교통과 물류를 총괄하는 조성표 교통건설국장이 참석 예정으로 있었는데 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한국교통경제학회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인천물류학회와 한국교통경제학회가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의 스마트 교통 물류정책이라는 주제로 학술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인천물류연구회 박영화 회장님, 또 한국교통정책 경제학회 이명태 회장님, 또 바쁘신 와중에도 기꺼이 토론회 자장을 맡으신 김주영 연구위원님, 또 박민영 교수님, 또 이상민 연구위원님, 또 김은수 연구위원님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토론의 주제가 말해주듯이 첨단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는 물류산업의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 수송이나 아니면 보관 중심에서 벗어나서 물류와 유통, IT, 플랫폼 기업들이 협업함으로써 고부와 가치 종합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류 산업은 노동 집약의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 비즈니스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 물류 산업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물류의 효율화를 이루는 스마트 물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토론회는 오늘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서 물류 정책의 미래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은 인천시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내년에 10년 계획으로 수립 예정인 제4차 지역 물류 기본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 그리고 발표자외 또 토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커전 이펙트와 일반화 부스팅 모형을 활용해서 2022년의 여객 조명을 전망해보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최근에 교통물류 항공 미래전망 대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연구 배경에서 현재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금 끝났지만 현재 위드 코로나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2020년과 2021년의 여객 통행 추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에 크게 의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통행량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장내 통행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에 돌입되었으니 그런 통행량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 확산 수준에 따라서 장내 여객 통행량을 전망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 정책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와 여객 통행량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건데요. 2019년 대비 여객 통행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금 지역 간 통행과 지역 내 통행 수단을 구분해서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중교통 통행량에 있어서는 2019년 즉 코로나가 없었을 당시 대비 대중교통의 지역 간 통행은 39% 약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7% 정도 감소했다고 기록이 됐고 지역 내 수단은 26%에서 30% 정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통행량은 대중교통에 비해 좀 적은 변동량을 보였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21년에 1.7% 더 증가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도시고도로 이건 서울의 지점 통행량을 평균 낸 건데 서울 지점 도시고도로는 마이너스 8.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여서 대중교통보다는 좀 더
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통행의 수단별로 한번 더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대비 증감률을 볼 때 고속도로는 2020년에는 약 3%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서 개인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의 그런 거리두기 정책 그리고 집합금지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고, 다른 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일반철도는 다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대비 2021년 들어서 감소폭이 좀 더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철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보다 덜 밀폐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좀 더 이용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역 내 통행에서도 도시고도로, 지역 내 통행은 모든 수단에 대해서 다 줄어들었지만 도시고도로에 있어서는 대중교통보다 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금 기록된 수치로 따지면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객 통행량을 예측을 하는 방법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커즐 임팩트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기계학습 기법 중 하나인 일반 아크로스틱 모형으로 2022년에 교통량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 수준에 따라서 시나리오 설정을 하였고, 그 시나리오별 통행량을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설정 같은 경우에는 A, B, C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2021년 8월에 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나리오 A는 현 수준의, 여기서 현 수준 2021년 8월이고요. 현 수준의 10%, 그리고 시나리오 B는 현 수준의 50%를 유지하고 있다가 6월부터 12월까지는 10%로 점점 줄어드는 양상, 그리고 시나리오 C에서는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으로 해서 90%를 유지한다라는 시나리오를 출정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난수를 발생해서 평균값을 현 수준의 10%, 50%, 90%를 맞추도록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즐 임팩트를 이용해서 먼저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커즐 임팩트라는 게 현재 구글에서 예측 분석 모델 패키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사건이 개입됐을 때 장기적 추세에 인과적으로 미치는 양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검은색은 관측값이고 파란색 점선은 예측값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파란색 점선의 예측값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여객 통행량에 대한 코로나의 영향도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커즐 임팩트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이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요.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시계열 자료와 받지 않은 시계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자료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수단별 실적 자료를 사용했고,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료는 2019년에 1년치 수동 실적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커즐 임팩트의 분석 결과인데요. 결론적으로는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의해서 모든 수단이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의 경우는 그런 도로 통행보다 더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 분석 결과가 나왔고,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 수단, 지역 간 대중교통 수단은 지역 내 대중교통 수단보다 1.8배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반화 부스팅 모형으로 여객 통행량을 예측을 하는 건데요. 일반화 부스팅 모형은 기계학습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 분류 회귀 남은 모형을 최적 횟수만큼 반복을 해서 설명 변수의 어떤 중요도가 예측되는 그 종속 변수를 산출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명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전통적인 그런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했을 때는 통계적인 모델을 맞추기가 어렵고 또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을 탈피하려고 기계학습을 이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반화 부스팅 모형이 다양한 설명 변수를 활용할 수 있고 예측력을 최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는데, 설명 변수는 코로나의 확산 동향, 즉 일일 확진자 수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일일 사망자 수, 그리고 이전 1차 대비 확진자 수 증감량, 그리고 요일, 주차, 그리고 대유행 이후 경과 1차 등을 설명 변수로 세팅을 했고, 종속 변수는 코로나 확진자 1명 발생당 통행량 실적이 2019년 대비 얼마나 증감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 1명당 통행량 증감량을 2021년에 한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든 수단에 대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코로나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우상향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고속도로나 도시부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평인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코로나 1명 발생당 통행량 증감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최근 시기에 코로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에 수산별 관측지를 학습 데이터로 설정을 했고, 이후에 2022년에 확진자 1명당 증감 영향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별로 통행량을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 결과인데요. 먼저 지역 간 통행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A, 즉 낙관적인 제일 좋은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3%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증가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 A와 B에서도 증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지역 내 통행에 대해서는 지역 간 통행보다 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0.8% 수준으로 거의 평시 수준, 2019년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돌아가면서 코로나의 영향력이 계속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으로 지속적인,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 등 코로나와 관련된 요소를 고려해서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장내 실측 통행량은 코로나 확산 수준 변화와 그리고 사회 재반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단순히 코로나에 대한 영향만 가지고 예측을 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정교한 통행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설명 변수를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코로나의 동향과 그
그 통행 발생량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력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 DB를 수집하는 게 향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에 오셔서 저희 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했던 연구는 일단 다 동일한데요. 코비드-19 시기 동안에 일어났던 모빌리티의 변동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지난 3차 대유행 당시의 데이터를 저희가 입수를 하고 그 3차 대유행 동안에 나타났던 그런 그 형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화하고 해석할 수 있고 정책적인 어떤 그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델을 찾는 데 일단 저희가 좀 집중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연구들은 충분히 훌륭한 연구고요. 굉장히 선도적인 연구였고 국내와 해외에서 다 유사한 연구들이 진행됐습니다만 주로 이 연구들은 그 팩트를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연구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그런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좀 지표화해서 좀 총량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을 했고 또 일부 연구에서는 그런 변화들의 요인을 공세정책이라든지 지역 소득 아니면 어떤 인적 속성에 따라서 구분을 함으로써 어떤 요인이 더 그런 공세정책이라든지 코로나 환경에 더 영향을 받았는지를 구분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에서 했던 연구는 조금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한 단계 깊숙이 들어가서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요인 간의 상관성과 인과관계와 그 인과관계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충격의 정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연구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저희가 방법론상에서 일단 통신자료를 일단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크게 보면은 통신자료를 일단 저희가 활용을 해서 모두 다 통신자료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통신자료를 통해서 주상주 지역과 주간상주 지역, 야간상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출근, 퇴근, 그다음 기타라는 그런 목적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간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기준점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일단은 모빌리티에 대한 시간과 공간 분석을 했는데 하루 각 해당 지역, 그러니까 250여 개 시군구 지역에서 있는 시군구 지역에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유출입의 패턴을 저희가 이제 시간대별로 분석을 하고요. 이 패턴을 공간적인 유사한 특성이 있는 것끼리 합당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두고 이 기준을 어떤 변동의 기준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으로 정리를 했고 여기부터 변화되는 것의 변동이다라고 저희가 일단 정의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서 먼저 요일과 데이와 타임이 있으니까 데이를 저희가 이제 상관 분석을 해보니까 시간은 평일에서의 그 특성과 유출입이 이거는 유입이고 이건 유출인데요.
평에서의 특성과 그 다음에 휴익의 특성이 비슷한 형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총량은 늘고 줄어도 시간대별로 하루 동안에 가지는 교통량이 시간대별로 가지는 그 비율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함이 나타나지 않는 게 월부터 금요일까지 한 그룹, 토요일, 그 다음에 휴무일이 좀 비슷한 형식을 갖고,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하루 동안에 나타나는 이런 그 패턴들이 지역마다 특징을 다 다른 패턴을 갖고는 있으나 이 패턴이 업무일 유사, 휴무일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총량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지역에 들어오고 그 지역에서 나가는 유출입 패턴으로 봤을 때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더라라는 걸 저희가 통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선, 그러니까 변동이라 하면은 얼마나 변했냐를 보는 거니까 그 얼마나 변했냐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그 대표 패턴이라 그냥 자체 이름을 정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점 둘 때 조금 차이는 여기 보시는 그 하루 동안 일어나는 패턴과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하루 동안 패턴, 여기 강남구고 여기 마포구인데요.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 파란색의 그 유입과 빨간색의 유출이 충분히 패턴을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이 패턴을 구분함에 있어서 하루에 움직이는 모든 총량을 가지고 패턴을 구분할 것보다 유입과 유출을 좀 구분한 상태에서 지역별 특성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저희는 총량이 아니라 그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일단 패턴을 구분했습니다. 좀 작게 나왔긴 합니다만 전체 250개에 대해서 저희들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대표적인 그런 유출의 패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입의 패턴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 패턴을 250개의 유출 패턴, 250개 유입 패턴을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그 KBS에서 이제 가장 내부 에러가 적은 걸 일단 골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전체 4 곱하기 4니까 전체 16개의 그 조합이 일단 전국 250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전국 250개 중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유출 A와 유입 1, 그 다음에 B와 2, 그 다음에 C와 3, D와 4. 그리고 그러니까 대각선에 있는 이 패턴이 주요 메이저한 패턴으로 저희가 이제 그 통계량이 많이 나왔고, 기타 요소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저희가 분석해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량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유입이 크고 오후 유출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뭐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종로가 되고요. 반대로, 오전에 그 유출이 나타나고 오후에 유입이 된다는 거, 당연히 이제 뭐 일산이라든지 뭐 사람 많이 사는 주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전 오후가 동일한 패턴을 갖는다는 건 두 개의 이제 지역이 유사한 그 토지형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뚜렷한 형식이 없는 그 패턴으로 저희가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저희가 매칭을 해보니까 패턴 1부터 패턴 4까지 이제 전국 공간에 이렇게 배치됐고 수도권을 좀 더 이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0.5, 1.5는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인구와 해당 지역의 주민 중에서 취업된 인구를 이제 사용지표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저기 들어있는 개수만큼을 가지고 저희가 집단을 설정하고 4개의 집단으로 저희가 클러스터링이 된 다음에 거기에 평균 값을 봤더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구가 훨씬 더 취업된 인구가 근무가 많은 건 당연히 패턴이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패턴이 1-A라는 곳이 1보다 적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유사했다고 얘기했던 이 부분은 거의 그 1에 가깝게 근무하는 사람과 취업 인구가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타운으로 볼 수 있는 베드 지역, 그러니까 그 주거지역을 보면 당연히 1보다 크게 나와서 3.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했던 가설과 분류에 있어서 그 통계적으로 나온 통계적인 검증에서 유의성이 닿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패턴 분류가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지표상에서의
유의성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점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이 기준점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변동하는지 갖다가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날이 되고 이쪽이 총 양이 됩니다. 이 양이 어떻게 저희가 아까 했던 그 기준점에 대비해서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를 3차원, 2차원, 그 다음에 이런 치결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를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거 갖다가 지수 개발의 개념은 시간을 고려해서 저희가 변동을 봤습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일어나서 총량만 가지고 보면, 저건 제가 좀 어그레시브한 가정이긴 한데, 이렇게 보이는 그 적분값과 A 패턴의 적분값과 B의 적분값이 똑같다면 기존의 분석에서는 변동함이 없다고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시간대별 변화를 모두 적분한, 절대값으로 적분한 값의 변동이라고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시간의 개념은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 하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정의를 한 거는, 하루 동안 일어난 패턴에 있어서의 그 피크 타임의 변화, 피크 높이의 변화, 피크 폭의 변화들을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변동을 저희가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저희가 변동지수를 개발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활용했던 총량의 개념으로서의 그 1번, 그 모빌리티 체인지 인덱스 1번,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걸 다 그냥 플러스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냥 무조건 양의 값이 나오는 부분을 해서 MCR이 2.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요인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크가 올라가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피크가 내려가면 마이너스라는 그런 어떤 교통 정책의 선적인 바람직한 방향의 마이너스, 교통 정책의 투입이 필요한 방향으로서는 플러스로 해가지고 지수를 정해서 3, 그래서 총 3개를 정했습니다. 이건 뭐 수식은 간단합니다. 뭐 기존 대비 아까 했던 기준점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 비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비율의 그 총량의 변화가 얼마나 될지 절대값을 씌웠고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피크의 집중도라든지 높이에 따라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HP로 일단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가중치를 정해서 이 변화된 가중치, 이렇게 각각의 변화된 거를 가중치를 통해서 하나의 결국 그러니까 피크의 그런 변동, 폭의 변동, 시간의 변동을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그 변동들을 각각 모아가지고 총의 하나의 MCI3라고 저희가 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준점을 정했고,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정리를 했고,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요인을 받아서 변했는지를 갖다가 세 번째로 변동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쓴 모형은 이제 VAR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많이 아시는 자기회기 AR인데, 그게 벡터로 되어 있는 거라, 경제학 쪽에서 좀 많이 활용하는 그냥 저변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증이 된 모델이고요. 이걸 이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VR 모형에서 쓰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똑같이 일단 준용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변수를 설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2월, 2개월 동안의 단기적인 하루 단위의 시간의 변동을 저희가 늘려다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통의 변화의 요인들이 반영되는 환경은 일단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씨, 취업 인구, 경제활동 인구 뭐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었고요. 하루에 등락폭이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당시에는 코로나19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 수가 과연 아까 정의했던 모빌리티 지수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를 이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결과를 보시면은요, 당시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3차 웨이브였을 당시의 내용인데요. 확진자 수가 통행에 주는 변수를 이렇게 요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 정의는
특정한 어떤 충격이 발생됐을 때 그 충격에 따라서 통행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만 보시면 거리두기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 통행 그 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거리두기가 한 단위, 그러니까 1 표준편차만큼 변할 때 통행의 변화는 서서히 변화를 하다가 이 변화는 계속적으로 그 줄어든 상태가 감소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걸로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근데 확진자 수가 1 표준편차만큼 늘어날 때 통행은 즉각적으로 감소가 됐지만 바로 회복돼서 통행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걸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얘는 충격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회복도 즉각적이었습니다. 확진자 수에 대해서는. 하지만 거리두기는 충격은 서서히 발생했지만 그거에 대한 회복 또한 서서히 발생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저희가 겨뤘던 MCI1과 MCI3에 대해서 일단은 비교를 해보면 다 강남이나 서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유사한 패턴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대해서나 마포나 광동에 대해서는 총량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줄다가 한 일주일 이내에 바로 그냥 원상회복돼 버리는 상황이,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 또 모빌리티는 즉각적으로 가능하지만 바로 회복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서서히 감소가 되지만 그 감소가 회복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의 결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의 변화보다 그 내부에 나타난 어떤 피크라든지 피크의 위치나 높이나 시간의 변화는 이 총량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크게 변동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모빌리티 변동보다 더 큰 변동이 당시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본 건 저희가 이제 야간 통행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정 당시 3차 그 확산 시기에 교통에서 사용했던 정책은 이제 거리두기나 이쪽에서 대중교통 그 운행 감축이 교통 정책이었고 그게 이제 야간 통행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아주 이렇게 간단한 그런 가정으로, 좀 약간 가정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가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보면은 야간 통행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영향이 거의 받지 않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나타났고요. 왜냐하면 야간 통행을 하면 이미 통행이 발생된 후에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야간 통행에 대해서는 발생된 확진자에 대한 영향이 적었고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본 통행보다 더 받았으나 강북구는 이제 주거지역이긴 한데 확진자에서 영향을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강북구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통행이 야간으로부터 시작되는 통행이 있어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통행이 발생되고 복귀하는 통행일 것이고 요거는 통행이 시작되는 통행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확진자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목적별로 일단 분류를 했는데요. 이게 전체 총량이고, 이 부분이 이제 출근, 집에서 직장으로, 이건 직장에서 집으로, 이거는 기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의 변화를 주도하는 이 그 총량의 변화를 강남구, 마포구, 경북구의 총량의 변화를 주도하는 통행량의 변화는 출퇴근이 아니라 기타 목적 통행입니다. 소위 비정기 통행, 저희 여기서 여가 통행이라고 일단은 섣부르게 저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기 통행이 아니라 비정기 통행에서 굉장히 많은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비정기 통행에서 대부분 다 주도를 했다라고 보고, 그럼 이 비정기 통행에 대한 충격은 어떻게 받았는지 똑같이 일단 분석을 일단 했고요. 마찬가지로 비정기 통행에 대해서도 같은 양상이 일단 동일하게 확진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지연된 반응과 지연된 회복이 나타나는 걸로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최근에 이걸 이제 어제 그제 추가로 연구한 건데요. 3차 유행과 4차 유행까지, 그러니까 11월까지 일단은 넣는데요. 그 3차,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했던 그 시기 동안에 확진자에 반응하는 통행량과 거리두기에 반응하는 통행량은 즉각적인 반응과 즉각적인 그 반응이 나타났었는데 4차 유행에서는 이 총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차 유행에서는 아무래도
통행 변동이 거리두기나 확진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줄어들고 거의 미세한만 받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일단은 그 어떤 정책의 변화가 그 모빌리티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좀 이제 모델을 만들 것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좀 의미가 있고요. 다만 이 기간에 저희가 3차 대기획 때만 집중이 돼서 향후에 조금 일상적인 변수를 좀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변화를 추가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구조적인 그 통행의 변화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회복이 됐는지를 보는 게 이제 그 다음에